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기찬입니다. 네, 오늘은 내가 만난 전문가들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러시아 전문가인 오기찬 씨를 모셨습니다. 자, 이번 코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각 업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시장의 해당 시장, 해당 업계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코너입니다. 물론 업계의 세세한 내막까지는 살지 않는 다음에야 사실 알기 어렵죠. 다만 최근에 러시아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정도는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이런 소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기찬 씨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기찬 씨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기찬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4년 동안 주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고맙죠. 이렇게 쉬는 날 불렀는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일정이 한번 연기됐잖아요. 네. 이렇게 연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쾌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 동토의 땅 러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를 자랑하는 나라, 그리고 최근 주요 나라들 중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가파르게 감소한 나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러시아에 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일단 지역 전문가라고 좀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역 전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그 전문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제가 아직 좀 쑥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문가라는 말을 써주셨지만 그 전문가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말은 어디까지나 타인이 붙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스스로를 아직 전문가 워너비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는 또 전문가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좀 남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 박사님 유튜브 요번 편도 내가 만난 전문가들 이렇게 또 타이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겸양의 덕까지 갖고 계시네요.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학부 전공부터 이야기를 좀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저 국제학부에서 이제 러시아 지역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이라고 하시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해당 국가나 지역의 역사, 지리, 경제와 같은 어떤 총체적인 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외에 경제학하고 러시아어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커리큘럼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공부하기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학부 커리큘럼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그 대학에 이제 어학연수를 가게 돼 있었어요. 저는 2학기 동안 연수도 다녀왔었습니다. 저희 학부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이제 세부 전공으로 자기 지역을 골라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렇게 세부 전공이 있었는데 러시아를 택한 이유라고 하면 사실 좀 네거티브 전략에 가깝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뭐 하기 싫다라든지 그런 이유들이 다 조금씩 있었는데 러시아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러면 약간 거부감 있잖아요. 거부감 저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네. 일단 킬 문자라 그러나요? 네, 문자 맞습니다. 체계부터 알파벳이 일단 좀 많이 다르고 예. 거기다가 러시아어 어렵다고 소문나 있는 언어 아닌가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만큼 생소하고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야, 이 도전 정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게 아까 조금 더 이 얘기 나가보죠. 러시아어 그렇게 어렵다고 소문이 자하던데 표현들 좀 이렇게 하자면 우리나라 사람들 배우는 데 있어서 난이도 상당히 상급 쪽에 속해 있다고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러시아 전공을 하고 또 러시아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고 하면은 많이 받는 질문들이 사실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드카를 정말 많이 마시냐, 그다음에 뭐 러시아 여자들 많이 이쁘냐.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고 아마 세 번째쯤 되는 질문이 러시아어가 정말 그렇게 어렵냐라는 질문일 텐데 이 유튜브 채널은 또 교육적인 코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러시아어가 정말 어렵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어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몇 가지 언어들도 이제 대학 교양 수준으로 공부를 해봐서 이제 비교가 되는 편인데요. 오, 훌륭하십니다. 실제로도 러시아어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법이 우리나라 사실 영어도 처음 배울 때는 뭐 3인칭 단수일 때 뭐 s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문법상의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 러시아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이나 수, 격에 따라서 문법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도 시종일관 정말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라틴어의 전통이 많이 살아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라틴어가 유명하잖아요. 네. 성도 되게 다양하고 예. 그 사용되는 어순, 어법이 굉장히 복잡하기로 유명한데 러시아어도 역시 자기들이 제2로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제3로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로마노프 왕조였네요. 왜 생각하니까? 네네. 주재 기간이 한 4년 계셨다고 들었는데 네. 주재 기간 중에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겪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건들이 많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현지에 있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아마 러시아 역사를 따져봤을 때도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회상할 만큼 굉장히 변혁기를 제가 거쳐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크게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크림반도 병합,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의 재집권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한번 중간에 잠깐 뭐랄까요, 메드베데프였나요? 네, 그 사람 대통령 앉히고 난 다음에 다시 후임으로 또 선거에 선출된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번 선거도 또 출마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 참. 이렇게 연임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피해가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메드베제프 대통령이 이제 그 임기를 맡는 동안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게 이제 벌어진다면 설마 재집권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재집권을 하는 걸 보고 대단하네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인물은 인물입니다. 네, 뭐 어떤 의미든 아무튼 참 역사에 남을 인물이다라는 건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경제 면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죠? 크게 뭐 세 가지를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과거 구소련 연방 회원국들 간에 조직되고 있는 경제연합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변동 환율 제도를 도입했었고요. 프리 플로팅이라고 저희들이 부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사태나 아니면 크림반도 병합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했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발로 그 유럽으로부터의 그 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골목의 전쟁 보면 그 노르웨이산 연어에 대해서 러시아가 관세를 부과하고 그것 때문에 노르웨이산 연어가 러시아로 수입되기가 어려워지면서 맞습니다. 가격 폭락했다가 그걸 다시 벨로루시를 통해 여기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있는 FTA인 거죠. 이거 사실상의 이들 국가들 간에는 맞습니다. 관세가 없는 거죠. 지금 관세는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 같은 경우는 최초의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렇게 3개 국가가 관세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출발을 했어요. EU가 이제 유럽 연합인데 처음에는 이제 체제만 통합하다가 나중에 화폐 통합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점점 이제 고도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루브라를 공용 화폐로 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로화가 저렇게 고생할 줄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를 이제 통합하고 서로 그 상대국 간에 수출대 관세를 면제하는 그런 조항뿐만 아니라 현재는
그 통관 규정이나 아니면 인증제도 통합까지도 고려하고 있어서 화폐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도화되고 있는 경제 연합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 정도까지는 지금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째 이상하다 했어요. 그 노르웨이산 연어들이 벨로루시 통해서 다시 육로로 수송되면서 가격이 다시 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아니 도대체 벨로루시는 러시아랑 어떤 관계이기에 그렇게 그쪽으로 물건을 실어 보내면서 관세 부과 이런 것들을 다 회피했나 궁금했었는데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연했군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서 그 신흥국 시장들이 굉장히 환율 변동성이 큰데 러시아도 사실 경제 제재나 이런 것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아주 상당히 컸었죠. 네, 맞습니다. 그 환율은 사실은 개인한테도 굉장히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이슈인데요. 그 제 경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4년 초에 처음 이제 그 모스크바에 부임했을 때는 환율이 1달러당 한 30루블에서 33루블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고요. 이전에 한 2, 3년 동안도 평균 환율이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안전적인 시기 때 같습니다. 사실상의 관리 변동 환율 제도였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환율 체계는 그 유로화하고 달러화 두 통화의 이제 페그 일종의 이제 그 두 네. 나라와의 그 가중치를 둬서 근데 그 맞습니다. 정확한 가중치는 정부만 아는 예,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보면 고시하는 환율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이죠.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전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결국 자유변동 환율 제도로 가게 됐는데 맞습니다. 러시아도 이번에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전후해서 있었던 스토리와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루블화 환율 같은 경우는 고단계로 안정이 돼 있다가 그 우크라이나 사태랑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미국이랑 유럽과 경제 마찰이 있다 보니까 환율도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을 했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15년, 2016년까지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때는 75루블 그 그렇죠. 이상까지도 70루블 본 것 같습니다. 갔었던 거고 연간으로는 뭐 제가 평균 환율을 정확히 구해보지는 못했지만 한 55루블에서 60루블 정도는 왔다 갔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2배 가까운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아, 이거 참 계시는 동안 공부 많이 하셨겠네요. 네.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뭐 한국이랑 러시아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소회랄까? 이런 것들은 좀 없으세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전공이기도 하고 현재도 저는 이제 러시아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왔던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와 러시아 관계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장기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두 나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부딪혀 왔느냐. 이것이 이제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어쨌건 언어적인 의미에서 긴밀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러시아와 어울렸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적고요. 반면에 이제 서유럽 국가 중에 독일과 프랑스는 러시아와 굉장히 많이 어울려졌거든요. 아니, 뭐 에카테리나 여제가 당장 독일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오랜 세월 동안 서유럽 국가의 문화적 대국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어떤 제도나 문화예술 같은 부분을 추종했던 면이 많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이전도 그렇지만 뭐 2차 대전을 전후를 해서 그런 어떤 마찰들이 쌓여왔었고 그 이후로는 뭐 경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협력을 했던 그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약한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그 러시아 자체가 언어와 문화적으로 특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오시는 출장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근데 처음에는 유럽 어디 가서도 영어 다 통했다. 러시아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오시면은 한 반나절도 안 돼서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토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이게 러시아도 꽤 대국이라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또
미국과 사실상 한때 라이벌 관계까지 갔을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어떤 뭐랄까 위치 이런 면에서 보면 유일한 라이벌이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경제력이나 군사력 측면에서도 한때 상당히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 자기네 나라, 자기네 언어를 쓸 줄 모르면 일단 이 나라에서 장사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충분히 좀 맞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중국에 가셨을 때 중국어를 모르시고 가시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내가 어떤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어는 이제 뭐 거의 필수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나중에는 차차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지적 같습니다. 러시아를 좀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얽혀왔다라는 표현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러시아와 얽힌 부분들도 좀 적었고 또 상대적으로 러시아 경제 규모가 이렇게 환율이 뭐 급등하면 달러로 측정될 수 있는 그죠? 우리나라 원화로 측정될 수 있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도 그렇게 생각보다 커지긴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러시아라는 국가가 경제적인 어떤 성장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규모가 크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전공을 하셨던 분들도 그 커리어를 학업 이후에 계속 이어가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전에 전공을 했다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로 가서 정착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그러니까는 처음에 뭐 언어적이나 이런 문화적 지식이 없지만 현지에서 이제 부딪혀 가면서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학부 전공에서부터 지금까지 커리어를 관련 러시아 쪽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럽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언어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아시잖아요. 네.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또는 어떤 네트워크들 이런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없으면 말 잘하는 것만으로는 언어를 쓸 줄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학을 하는 데 있어도 그런 국가에 관련된 지식을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단계에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나중에 현지 가서 익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 뭐 어느 한쪽은 필요 없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 두 부분이 좀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990년이었나요? 북방 외교하면서 러시아랑 그리고 당시엔 이제 소련이었습니다만 소련이랑 중국과 국교 수교하고 그러면서 벌써 그게 3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그죠? 한 세대가 흘렀다고 할 수 있는데 풀도 커지고 좀 발전할 가능성들은 없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사적으로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이제 전공자들이 러시아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도 사업을 하시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적인 부분에서는 점차 이제 좋은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조금씩 발전해 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속도가 느리다. 네, 그런 맞습니다. 정도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참 뭐 아까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만 러시아 경제도 참 이게 그 굴곡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많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점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고요.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점이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석에서 러시아라는 시장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할 때는 마이너군의 메이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20 안에는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세계 10대 강국 또는 7대 강국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경제 규모는 좀 딸리는.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일화도 있는데요. 제가 그 학부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께서 그분 본인도 이제 그 80년대 말 90년대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셨고 이제 저희를 가르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년째 유망국인 러시아가 너희 세대는 꽃을 피우기 바란다. 참 뭔가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서 청춘을 바치시고 또 후학들도 길렀지만 생각보다 경제가 그렇게 참 빠르게 성장 못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거의 한 5대
6대 교육 대국인데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큰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교육 규모는 그렇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들 저도 예전에 봤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벌써 십수년째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로 이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런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뭐 그 나라와의 교육량이 꾸준히 늘어나거나 중요성이 커지고 그러면 경제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텐데 예, 전 맞습니다. 사실 오기찬 씨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유라시아 경제협력 그 일종의 경제협력 시스템 또는 네, 경제 유라시아 공동체 만드는 경제협력. 거 예, 그런 거라든가 더 나가서 러시아의 환율 제도 자체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됐던 배경 이런 거는 저도 대충은 알고 있었지 이렇게 언제 그랬다라는 거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냥 푸틴 대통령이 메드베데프 대통령 뒤를 이어서 다시 수상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또 하나 좀 궁금증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게 이 나라 원자재 의존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일단은 그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답을 하자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현재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추이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현재 보면은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천연 자원이죠. 이 두 상품이 전체 국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50% 가까이 여전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원 비중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일단 천연 자원을 수출해서 정부가 재정 수입으로 얼마나 얻느냐라는 수치일 때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재 한 40%대 정도. 전체 재정 수입에서 한때 70% 80%까지 갔었었는데 그래도 예, 많이 맞습니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현재 비중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추세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다른 쪽으로 다각화,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가 사실 정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 저 국민연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이거의 병합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고 금융시장이 한때 흔들렸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림반도 병합은 사실은 이제 그 현대 국가 체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쉽게 벌어지기 어려운 그런 사건인데요.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나서 정부가 이제 무정부 상태로 접어들니 그 주변에 있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인 크림반도를 그 주민 투표를 거쳐서 러시아 영토로 병합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다른 나라 영토에 물론 국민 투표는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걸 그렇게 편입을 한다라는 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자꾸 조금 알 수 없는 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서방의 시각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 자기 영토였다. 특히 옛날 그 크림 전쟁, 네, 그 맞습니다. 나이팅게일로 유명한 그 크림 전쟁에서 세바스토폴 요새라는 아주 유명한 요새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군항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거기 흑해함대의 기착지인데요. 네, 그 세바스토폴 요새를 영국군과 프랑스군에게 포위당해서 360일 가까이를 항전하다가 패배했는데 그걸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즉 잘 싸웠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해서 젖잘 싸라고 네. 부르는 맞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도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때 우크라이나한테 흑해한 데의 기착지인 크림반도를 정말 줘버렸던 게 그게 실착이었다라는 걸 계속 러시아 내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크림반도가 잘 알려져 있고 또 전략적으로도 이제 여전히 중요한 그런 곳인데요. 뭐 그런 곳을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주민 투표를 거쳐서 다른 나라의 영토로 병합이 됐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미국, 유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애국주의적 분위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국가 내에 있었을 거고 또 이거 덕분에 푸틴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 같고요. 그 러시아인의 애국심에 대해서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의 애국심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해 봤을 때 하나는 러시아가 소련을 승계한 그 CIS 지역의 맹주로 주변의 이웃 국가들을 여전히 아우르고 통솔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서방의 간섭으로부터 러시아가 가진 독자성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요소이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더 잘 보였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예. 예. 아니, 우리는 사실 그 땅 뺏어봐야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두고두고 갈등의 씨앗이 된다라면 꼭 그게 땅을 꼭 되찾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그때 했던 액션, 그때 했던 크림반도에 대한 병합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크림반도 병합에 있어서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시기 때 이제 낙후됐던 지역이다 보니 거기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해야 되면서 투자를 해줄 거다. 네. 러시아가 여기다가 자신의 지배를 공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넣어줄 테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가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일단 크림반도 내에 존재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또 국민 감정 측면에서 보면 억울하게 또 그때 정부의 실책으로 주면 안 되는 땅이었는데 이번에 거기서 고통받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돌아왔다. 또 우리가 이번에 힘을 한번 보여줬다.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성을 교양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아까 이야기했었지만 러시아가 그 남성 사망률 높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왜 그런가 뭐 이런 부분들을 잠깐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러시아 연방 리투아니아가 뭐 압도적인 숫자죠 이게. 네. 성인 음주량인 거죠. 리터. 이거 순수 알코올이니까 보드카의 위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러시아 얘기를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러시아 여성도 굉장한 관심사가 되는데 보면은 여성과 남성의 인구 불균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남성의 사망률도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의 원인이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남성의 음주인데요. 그 제가 실제로 관련 통계를 봐도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전보다 더 많이 먹는다.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2000년 다이아몬드보다 높아진 나라가 리투아니아, 러시아 연방 그리고 중국이네요. 네, 참,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옛날 포머 소셜리즘 국가들인데. 네. 그래서 뭐 이제 좀 농담거리로 이야기를 하면 공산주의나 있던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개방이 된 이후에 더 근심이 많아지고 불균형이 심해지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예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그 경제 성장의 결과라고도 네,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러시아나 리투아니아는 물론 경제는 성장했지만 중국만큼 그렇게 눈에 띄게 성장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알코올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점이 이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구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네, 또 술 말고 이걸 푸는 방법들을 아직 잘 못 찾아내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야, 이게 이제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바로 자살률.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랄까 이렇게 여성하고 남성의 자살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국 압도적으로 이제 남자 사망 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일 여기 세계에서 거의 1위에 해당되는 자살 대국이 이 좋은 표현 아닙니다, 그죠? 네, 자살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 자살자 우리나라 대부분 아시죠? 노령 인구라는 거. 맞습니다. 예, 한국은 노인 빈곤 문제로 인한 노인 고독사 성격의 자살이 많은데
이제 러시아나 리투아니아가 아까도 나왔던 나라인데 이게 정말 특이하게 짝이 없는 게 보세요. 이게 동그라미가 여자인데 여성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낮고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에 비해서도 별로 없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리투아니아는 축을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극단적인 이 자살 통계가 나오는 나라가 이게 바로 이제 러시아 또는 구소련 국가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통계를 봤을 때도 이제 앞서서 홍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세 개 나라가 너무 눈에 띄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 연방이나 이제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먹는 것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아, 음주 상태에서의 또 극단적인 선택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이동성의 차이가 아닐까. 모빌리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계층의 이동성이랄까 또 지역 간 이동이랄까 뭐 모든 면에서 상당히 네, 맞습니다. 아직도 닫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는 사회적 이동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도시에서 직장을 잡거나 배우자를 찾아서 계속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삶의 질 아니면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까지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학업을 졸업한 이후에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래요? 대도시에서 일을 하지 않고요? 네, 대도시에서의 취업이 사실은 여성에 비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일단은 대도시의 이제 직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숙련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 위주로 일자리가 있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이제 대형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장에서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은 지방 근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천연자원도 네. 항구 또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클러스터들 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러시아가 지역 단위로 그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스부르를 비롯한 주요 핵심 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곳곳에 굉장히 대도시들이 분산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영향이 있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련 시대 때부터 일종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특정 산업의 시설을 특정 지역에다가 이제 유치하는 식으로 도시 개발을 많이 했고요. 아이고, 뭐 참 효율이 그 넓은 땅에 그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이거 나라 경제 전체의 경제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철도망이 참 뭐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맞습니다. 러시아의 고속 철도망이 그렇게 잘 돼 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도시간 철도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그 예를 들면 대도시간으로 그러니까 삽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KTX 같은 고속철도망이 예를 들면은 수도 모스크바와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는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근처에 이제 주변 도시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근데 러시아 전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참 아직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예, 좀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점점 러시아라는 사회 경제에 대한 이해 폭들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불과 한 4년 정도 이렇게 일하다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해주시는 걸 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는 생각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기회가 됐을 때 러시아와 관련된 실무 경험을 좀 더 쌓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 사실은 그 현지에 있으면서 여행기를 쓰고 싶었던 또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써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생겼는데 경무에 시달리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오기찬님 블로그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여기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최근에 글 안 올라오면 약속을 지키세요라고 댓글도 한번 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글을 잘 써요.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 그 블로그에 글 쓰는 거 보고서 이게 이쪽에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임명묵 군하고도 네. 제가 인연이 비슷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두 분처럼 이렇게 젊은 그때 처음 뵀을 때는 한 20대였죠 그때가. 네, 처음 뵀을 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버린. 네. 네, 저 앞에서 그렇게 나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